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의 문을 다시 연 지 햇수로 벌써 31년째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버팀목으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30살 청년이 된 지금 의회를 향한 주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합니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방 의원들의 후원금 사용 실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의정활동의 마중물이지만 누군가에겐 꼼수와 특혜의 통로가 된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는 지방의회 현 주소를 들여다보고 주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선한희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조수영 전주 MBC 기자,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질문으로 홍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제 주민 뜻을 대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존재하냐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30년 평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게 1991년인데요. 이미 30대 중반의 청년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도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을 했지만 그 내용과 신뢰의 면에서는 아직은 미흡한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찬사와 함께 세금 낭비라는 무용론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요. 과거 이제 관선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던 시절과는 좀 달리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생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지방 조례를 통해서 실제 주민들의 삶에 또는 민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토대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 각종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대의기구, 또 지역에 특화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라는 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의회 스스로 좀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지금처럼 뭐 요새 인공지능 전환 시대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지방의 의원들의 정책 역량, 또 입법 역량 등도 이 과학기술과 세상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학습하고 발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속도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과의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좀 대두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현역 지방 의원으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바깥에서 아까 이렇게 보는 무용론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 또 이제 의회 안에서 보면 이게 체감하는 또 필요성은 본인들이 이제 더 많이 느끼실 거고 그 사이 간극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 언론에 나오는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정말 댓글에 무용론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세금 낭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습니다. 이게 마음 아프게 느끼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로 사실 좀 이제 행정 제도가 개편된 건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실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시의원을 시작해서 지금 2026년도까지 의원을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이 이제 생긴 거는 2022년도에 도입되면서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2명당 1명이 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명에게는 0.5명의 정책지원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후원의 신설도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었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지방의회 관련된 내용들은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법을 따르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따르는데 여전히 지방의회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특위를 만들 때도 특별위원회는 2차 전지 유치특위나 송전선로 반대 대책특위나 이런 특위들을 만들 때도 관련 법령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규정들을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좀 잘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무용론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지방의회 역량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전에는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지방의회, 지방자치에서 오히려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들을 하는 제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예를 들어 청년 기본조례들이 지자체에 생긴 다음에 청년 기본법이 생겼고요. 식품사만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먼저 조례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고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전처럼 이제 여러 개인적인 비위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무용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방의회 역할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님들 참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조수원 기자 나와 계신데 최근에 이제 후원회 회계 보고서를 입수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지방 의원들이 후원회를 줄 수 있게 된 게 지금 1년 반 정도 전부터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사실 우려가 굉장히 컸고 이번 보도에서도 상당히 좀 파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자, 이 어땠습니까? 회계 보고서 분석하고 느낌부터 좀 듣고. 예, 저희가 그 전북도의회와 그 14개 기초의회에 소속된 지방의원 238명 가운데 47명에 대한 그 후원회 회계 보고서를 이제 전수 분석을 해봤는데요.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게 제도 초반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큰 틀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고착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 정치 후원회 제도는 이제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국회의원에서 지방의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건데요. 국회의원 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식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1년간 모금 한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국회의원은 1억 5천만 원, 광역의원은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 이렇게 낮거든요. 이렇게 제약이 따르는 조건에서 후원회를 운영하려면은 일단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무실을 둬야 한다. 이제 두 번째는 회계 장부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후원회를 운영해 봤더니 다달이 임대료를 주고 또 직원 월급 줬더니 열심히 모은 후원금인데 다 지출하고 보니 쓸 돈이 전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인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라고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고정 지출에 쓰다 보니까 쓰고 이렇게 뭐 벌써부터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제도의 한계를 핑계 삼아서 지방 의원들이 마치 후원회 사무실을 의원 사랑방처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후원회 직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후원금을 받아놓고 다시 도로 이제 후원회에 이를 뱉어내는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수원 기자 연속 보도를 저도 지켜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의원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들 소유의 주택 또는 이제 상가 건물 안에다가 그 후원회 사무실을 두고 셀프로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조금 이게 뭔가 저도 좀 싶었는데 이걸 관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도덕적 해이로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임대료에 이게 뭐 써야 되는 비용들이 워낙 부담이다 보니까 의원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혹은 가족이 소유한 건물 뭐 내지는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단독주택 형태의 이런 건물에다가 후원회를 설치한 사례들이 더러 나타났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후원회가 사무실을 썼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는데 이게 의원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후원금이 마치 의원의 어떤 쌈짓돈이 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이제 문제 지적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걸 몇몇 의원의 일탈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와 법 해석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에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 내놓은 방침은 분명했습니다. 후원회와 의원은 별도의 주체이기 때문에 별개 완전히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의원 본인이나 어떤 뭐 가족 소유라고 해서 이걸 공짜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의원과 어떤 뭐 후원회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월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이제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후원금으로 이른바 이제 셀프 월세를 받는 이런 구조가 가능해졌고
또 현장에서 의원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월세를 받고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좀 찜찜하다. 제도 취지와는 내가 봐도 좀 거리가 있다. 좀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네, 반발이 아니, 아니고 사실 저도 후원회 설치하면서 제일 힘든 게 건물 구하는 거였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후원회는 사실 홍보하고 알리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왕이면 좀 보기 좋은 몫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건물을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도 여러 기사를 이제 보면서 의회 설치를 좀 알아봤는데 의회는 무상 사용을 허가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회계 책임자가 상주할 수 없고요. 회계 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상으로 의회에 둔다 하더라도 업무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재지상으로만 가능한 구조가 하나 있고요. 아까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족의 건물의 경우에는 기부행위 아닌 걸로 봐서 이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 성관이의 얘기로는 그런데 너무 싸게 하시면 안 돼요. 통상적인 그 지역의 시세에 맞게 해주셔야 나중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많은 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꼼수를 활용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성관위의 지침대로 오히려 이행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서도 자가 활용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게 그거는 네. 사실 맞고 오히려 그렇게 할 거면 의회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더 풀어주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조수영 기자 그 후원금 이게 뭐 대다수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좀 파악하신 거를 보면 후원금의 한 80% 이상 이제 전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게 취지가 의정 활동에 좀 의미 있게 좀 써라. 그 뭐 청년 정치인들 이게 들어올 때 조금 그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다른 분들이 좀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런 보관 대안 뭐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 뭐 선한희 의원님처럼 이제 공공청사 안에 마련된 의원실을 이제 활용하는 사례. 예. 그래서 임대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경비 지출을 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알뜰살뜰 쓰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짚어봐야 될 점은 이제 성관이 해석을 보면은 이 후원회를 위해서 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네. 꼭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원회를 등록하고 운영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서류상의 어떤 요건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을 여기에 두겠다. 네. 뭐 서류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도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당사자에게 물어야 될 것 네, 같아서 그 후원회에서 주는 후원금을 본인 같은 경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이게 뭐 청년이나 신입 정치인들의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우리 마중물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이익 세력, 네. 지역에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실 만한 분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제 네. 돈을 주고 그건 정치적으로 이제 부채 빚으로 생각하시고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으로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지방 의회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은 국회의원들 후원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후원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전액을 모금하는 의원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또가 되어야만 가능한 정치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쭉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후원회 신설을 좀 얘기했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청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선거 비용 어떻게 마련하나요? 어떻게 선거 비용 아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전에도 선한위 펀드라는 정치보험 펀드를 활용해서 이제 펀드를 받고 그 펀드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반환해 드렸는데 그렇게 돈을 쓰더라도 최소 예비 후보 등록 비용이나 보전되지 않는 비용은 다 제가 감당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나 이제 신인 정치인들이 바라는 건 최소한의 비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원회를 통해서 전체를 모금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정 정도의 기탁금이 기초에 200만 원, 그다음 광역에 300만 원 이 정도의 기탁금과 그다음에 소정의 비용들만 받아도 충분히 내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치의 진입 장벽,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호 세력이나 이익 세력 같은 경우는 1인당 한도액이 어쨌든 광역 의원에게는 200만 원을 줄 수 있고 기초 의원에게는 1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요. 또 개인당 전체 정치인에게 줄 수 있는 1년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도하게 이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거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제 이 비용들이 1만 원, 2만 원 정도의 지역 구민들의 이제 소액 정도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후원해주는 소액을 후원해주는 주민 다수를 대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의 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게 만드는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이 돈 정치의 부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회 자체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줄을 대기한 공식 통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상황에서는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그 현상들이 좀 있는데 이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어떤 줄대기한 공식 통로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들 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속담에 공짜 점심이 없다고 그러죠. 예. 이제 정치인들과 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후원회 등 이 정치자금법을 통해 가지고 양성화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뭐 찻대기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라는 취지가 강하거든요. 즉 불법 정치 자금을 양성화시키고 또 후원회의 소액 참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 또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그게 곧 지방자치의 의미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실행된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민원과 사업과 여러 이권에 관련한 당사자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것을 통해서 민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부패고리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어느 한쪽의 주체한테 책임을 맡기다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핵심은 우리 정치 문화, 즉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 민주주의를 성숙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때도 결국 어제도 이제 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용기가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라고 하듯이 결국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제도적으로 입법 불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가운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후원금 제도가 이권 사업과 연계가 돼서 정치인들의 돈 내지는 쌈짓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나 위험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정부패나 비리로 이어져서 문제화됐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양측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과 더 나아가서 법적,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나요. 예. 도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에서 1억으로 늘어나고 시의원 같은 경우는 6천까지 3천에서 6천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돈들이 후원회 이런 돈들이 중요한 돈들이 이게 사조직 관리에 쓰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표라고 표현하는 돈을 이렇게 투표권을 사는 데 쓰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좀 어떤 곳에 좀 관심을 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먼저 봐야 될 거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 실제 그 취지대로 어떤 정책을 연구하거나 주민들과 어떤 소통하는데 쓰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임대료나 뭐 인건비 뭐 내지는 뭐 암묵적으로 어떤 사조직을 관리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이제 문제는 없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표 관리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치 후원금의 취지와는 거리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본인이나 어떤 가족 등의 뭐 이해관계에 관련된 이런 지출은 없는지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긴 한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회계 보고서 자료를 다 받아보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이제 언론이 감시 어떤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 정치후원금이라는 게 내 돈이 아니라 어떤 시민의 신뢰를 전제로 만들어진 돈이라는 인식이 바로 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이제 도덕성 문제인데 최근 몇 년간 뭐 저도 그 의회 출입할 때도 보도를 했었고 그러는데 이권 개입이나 음주운전, 갑질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고 우리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건들은 전부 다 대부분 그 자체 윤리위에 회부가 됩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 경고, 대부분 출석 정지 정도가 가장 강한 건데 그 윤리위원회 보면은 외부 감사위원들 다 있습니다. 외부 윤리위원들 와 있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뭐 바란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실효성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회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네. 예. 자문위원회는 이제 권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네. 이제 권고는 소위 이제 참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외부에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윤리특별위나 또 징계위원 이런 걸 통해서 비위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방의회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권고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으면 무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런 말이 있듯이 정치인들 내부에서도 언제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동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온정주의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넘어가자라는 또 그런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 외부 자문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이 부정부패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징계와 관련해서 집행을 할 때는 외부 자문위원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강제 권한이 있는, 강제 효과가 있는 규정을 새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뭐 온전치 못하거나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징계나 어떤 정직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법적인 처리까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서 그 판단이 나오면은 재정적인 제약 그리고 또 정치인들한테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공천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공천에 있어서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는 의미라서라도 엄격하게 공천 과정에 이 부분을 페널티로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 조치가 진행돼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본인도 나중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뭐 징계수위 결정할 때 이제 다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분위기 되게 좀 궁금하고요. 네. 어쨌거나 윤리 강령 이런 부분들 본인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게 이제 선언적 이 문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징계가 왜 이렇게 미비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방의회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4가지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30일, 그다음에 제명 이렇게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징계 수준을 공무원 수준을 강화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걸 주고 싶다 하더라도 뭐 출석 정지 30일, 뭐 제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 지금은 정당보다도 사실 굉장히 이 징계 수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당에서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윤리감찰단이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윤리심판에 넘겨서 이제 위원회들이 처리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달라진 점은 지금 최근 의회는요. 그 온정주의에 대한 이전에는 비판이 있었을 수 있지만 윤리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거의 대부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수용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많은 반감이 있고 그것들이 대부분 명분 있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윤리특위를 아예
아예 상설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의 윤리자문 내용이 자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 내용까지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후원의 얘기도 나왔고 우리 징계수의 얘기도 나왔지만 이 모든 내용이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책임을 강화시키는 구조로 좀 가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좀 투명하게 하고 싶어도 이 근거를 여기저기 다른 법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징계를 왜 그렇게밖에 안 해? 이럴 때 저희가 징계가 4종류밖에 없는데요. 이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이 징계를 우리가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이 지방의회법 할 때 책임을 어떻게 강화시킬지 공론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조수영 기자께 이제 또 다른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돈 문제만큼 또 중요한 게 좀 공천 문제일 텐데 최근에 김병기 의원 건도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관련됐던 일단 돈 문제, 공천과 관련된 돈 문제인데 예. 이게 좀 터져나왔는데 상당히 좀 메가톤급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복잡한데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공천 받으면 대부분 되는 경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한이 의원 같은 경우도 저 지방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한테 공천을 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보시는 게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처럼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보장되는 지역에서는 이 선거가 유권자를 향하기보다는 공천권을 쥔 쪽을 더 의식하게 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표 경쟁보다는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강조하셨듯이 최근에 뭐 도내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특히 지금 다시 말해서 해당 지역에서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계속 도지사 지금 출마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이런 기자회견들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의원이 서 있고 또 그 옆에는 기초의원들이 같이 병풍.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좀 어렵지 않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줄서기 한 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자발적으로 왔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은 주민들보다 공천권자를 더 무서워한다는 얘기들 뭐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공천 과정에서 지역 위원장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려나요? 네, 사실 그 부담 관련보다는 네. 그 선출직 저희가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네. 정당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이 선출직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조례나 여러 가지 입법 성과에 대해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은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예비 후보자 적격 심사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러고 공천 심의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하자나 이런 이유 없이 그 공천심사 과정까지 올라간 후보를 명분 없이 컷오프를 할 수 없는 구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유가 있어야 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있는 여러 특히 외부위원이 요즘에는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설득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저는 민주당은 안착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정정대 당대표도 명분 없는 컷오프가 안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윤준명 도당위원장께서도 오직 실력과 도덕성으로 좀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나온 그 이제 질문이 사실 구태 정치, 그 낡은 정치에 대한 복원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정말 그 도덕적인 기대감 그리고 그 실제 지방의원에 대한 유능한 실력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가장 발빠르게 보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지방의원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정치인이 아니고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좀 강화해야 뭐 전문위원도 두고 그래서 좀 전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또 한쪽에서는 뭐 보좌관 두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뭐 특권만 더 지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해 주되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은 해주되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 평가와 사후 감시와 그다음에 평가를 통한 다음번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반영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선한 의원 얘기해줬지만 비리 의원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 종류가 4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촘촘한 징계 유형들을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의회, 지방의회 자체가 시스템화되고 전체적인 조직 구조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지방의원과 관련한 여러 후원금이나 어떤 지방의회 그 세비, 보수 또한 지역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 해당 지방의원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또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소위 기업식의 지방의원 성과평가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 기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1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은 조직원은 조직원대로 또 팀과 상위부서는 상위부서대로 올 한 해 내가 어떤 것들을 달성하겠다라는 개인과 조직의 핵심 성과 지표를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후에 사후 평가에서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과 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도 권한은 확대해 주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미진했을 시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징계하거나 징계에 있어서도 출석 정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원들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인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천의 과정에서의 어떤 평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약속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을 한마디씩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느끼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관련해서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부터 먼저. 예.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30년 이상 된 우리 지방 정치가 제대로 착근을 하고 지역의 정치가 잘 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는 민선 9기 6월 3일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역량과 더불어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표심을 행사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조수영 기자. 예. 예. 사실 지역에서 그 지방 행정 분야를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의원이 없었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시선은 좀 다른 거죠. 있긴 한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고 얼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낯이 있긴 한데 정작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는 이런 이웃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상 이제는 조용히 있다가 공천만 받으면 되는 이런 관성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좀 평가받는 걸 즐길 줄 아는 정치 문화가 정치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자, 서 의원님. 네. 그 권위를 버리고 실력을 채워야겠죠.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각 정당이 정말 유권자의 그 기대치에 맞는 그 수준 있는 후보들을 잘 내세우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권자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그렇게 해서 의회의 수준이 높아져야 가능한데요. 뽑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정말 정당에서 무섭게 느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도민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투명한 의정과 주민의 신뢰를 향한 지방의회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던진 질문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과 후원금이 그 이름에 걸맞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방의회가 단순히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유권자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 톱파보기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 톱파보기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으로 생활임금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노동 존중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생활임금인데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생활임금이 뭐고 최저임금도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에 보면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그 최저임금보다 한 단계 높은 기준을 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어떤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의미가 있고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의미의 임금이라면은 생활임금은 보다 이제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거나 인간 담을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도입이 되다 보니까는 전국적으로 좀 그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수준은 좀 차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 산하기관 15곳 중에 6곳이 지금 임시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국비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일단 그 생활임금 제도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도 과거에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회 차원에서 이 생활임금을 법제화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입법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그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 예외 조항을 둬서 말씀하신 국비라든가 시군비를 지원을 받는 뭐 일시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임금 적용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뭐 법률의 근거를 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다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 조례 규정 자체가 어떤 일시고용 노동자 같은 특정 고용 형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생활임금 적용을 배제하라 이런 취지로 해석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잉 적용하는 부분은 이 생활임금 제도를 조례에 둔 취지를 좀 몰각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퇴직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계약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한번 지적이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퇴직금 안 주려고 되게 1년 미만 10개월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까? 일단 지금 공공기관에서 그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비판을 받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을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하한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률적으로 또 다양한 방식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상시적인 그런 직종에 동일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서 그 동일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이렇게 쪼개는 형태로 고용을 하게 되면 현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강제로 재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근로계약에 제한이 없는 그런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제 법률상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 이후에 이제 이 공공기관들이 임금을 주겠다고 좀 나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재발 방지 대책이 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제도 자체가 어떤 근로라던가 임금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갖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얻고 확산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있는 단서 조항 자체를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한 포괄적인 배제 같은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면은 그 생활임금 제도 취지 자체가 몰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에서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인 적용의 여지가 없도록 조례를 좀 손보는 그런 방식들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의료 공백 부분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군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저녁 이제 6시만 넘으면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 이런 곳들이 대부분 문을 닫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공공 심야 약국이라는 것들이 지금 제기가 좀 이게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좀 많은데 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국이 밤에는 주로 영업을 하지 않는데 그 약국이 밤이라든가 심야 시간대에 영업을 하게 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제 그 공공 심야 약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야간 시간대 의료 공백을 줄이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국이 가장 가까운 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약국을 밤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밤에 이제 가벼운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응급실이 아니면 찾아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주변에 없거든요. 근데 가까운 약국에서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야간 지원금을 보니까 시간당 6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약사들한테 이제 주는 돈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실 진안 같은 곳은 여전히 심야 약국이 좀 없다고 그래요.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실제 적용 현장에 어떤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임실군이나 진안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야 약국을 열어도 이용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임금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큰 문제점은 이게 이제 약사 한 명에게 지나치게 운영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에 어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한 명의 약사가 낮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심야까지 약국을 운영해야 되는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원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좀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수급 문제가 좀 해결되지가 않으면 약사들을 충분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좀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제도적 허점이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제도는? 그러니까 이게 심야 약국에서 그 인력 수급이라는 게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충분한 고민이라든가 검토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지역들에서 어떤 외부의 이런 전문 인력들이 유입이 되는 것은 기대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지의 약사들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좀 예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인력 수급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떴다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은품을 미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떴다방.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수법들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굉장히 과거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피해가 반복되는 걸 보면 단순히 어떤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반복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떴다방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이 떴다방 업자들이 단순히 물건부터 사라고 처음부터 물건을 내미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근하게 말도 하고 건강도 염려하고 말씀하신 사은품 같은 것도 무료로 챙겨주고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를 좀 챙겨준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에 빚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떴다방 영업이 이런 심리적인 취약성을 굉장히 좀 정교하게 공략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설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인의 부주의 이런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영업 방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떴다방들이 방문 판매업으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제고 허가제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제 쉽게 이거를 차릴 수가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또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내고 또 사라져 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 법적으로 좀 걸러낼 수 있는 방안 사전에 좀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떴다방이 굉장히 단기간 영업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적인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현행법상 사전에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좀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을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특정한 형태, 예를 들어서 고령층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놓고 판매하는 이런 형태는 신고제가 아니라 이제 허가제로 운영하는 이런 그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입법까지는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계약이나 이제 무슨 청약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2주 내에는 이게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그거를 막는 뭐 계약서를 안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좀 그걸 갖다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대처법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 방문 판매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날로부터 또 14일 이내에 그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면 청약 철회가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뭐 문자든 전화든 우편이든 그 청약 철회 의사를 좀 전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좀 남겨두시는 것이 이런 좀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물건을 가져오면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또 포장지를 뜯어버린 경우에 좀 되게 그 좀 속이 많이 쓰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뭐 그러셨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관련 법에 보면 그 포장지를 뜯는 이 정도로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그런 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내용물을 좀 일부 사용을 하셨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방문 판매업자가 이 물건을 일부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이런 문구를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건 자체가 애초에 좀 사기성이 좀 있다거나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다면은 계약 자체를 또 무효 혹은 취소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좀 주변에 어떤 가족이나 지자체나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센터나 이런 곳들 도움을 좀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뉴스 토파보기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떴다방에 뻔한 수법에 속는 건 어쩌면 그들이 건넨 사은품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건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아니라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자녀분들 안부 전화 한 통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